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연씨거지라고 불려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사준 집에서 제 아들 내외에게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다 뜨거운 기름에 손이 대었을 때조차 제 아들은 시끄럽다며 방문을 닫아버렸죠. 그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연씨거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통쾌한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날따라 전주역이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KTX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꼭 내 마음 같았죠. 제가 평생을 부대끼며 살아온 내 땅, 남편이 저 세상 가면서 저한테 남겨준 그 소중한 땅의 일부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고 아렸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녀딸 유나를 위해서였죠. 이제 막 돌이 지난 손녀딸을 돌봐야 한다. 며느리 미나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다. 그 생각 하나로 무거운 가방을 끌고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가 달리는 내내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우리 예쁜 강아지 유나 얼마나 컸을까.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를 매일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났죠. 그러다가도 낯선 서울살이는 어떨지, 특히 며느리 미나와는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지훈이는 건설 현장 관리자란을 바빴거든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아들 녀석 얼굴 보기도 힘들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서울역은 어찌나 넓고 사람이 많은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저를 스쳐 지나가는데 다들 어쩌면 그렇게 바쁘게들 걷는지 촌사람 티내지 않으려고 낡은 가방끈만 꽉 붙들었죠. 역시나 지훈이는 마중을 나오지 못했어요.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현장에 급한 일이 터져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일 바쁜데 뭘 그러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횡한 건 어쩔 수가 없었죠. 저만 치서 유모차를 밀고 오는 미나가 보였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아주 세련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는데 미나는 그저 고개만 까딱했어요. 저한테 다가와서는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무표정하게 말하는 게 다였어요. 웃지도 않더라고요. 유모차는 비어 있었어요. 유나는 집에 두고 왔다고요. 제 짐가방을 보더니 이게 전부시냐고 묻더군요. 네가 힘들까봐 최소한으로 챙겨왔다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요. 저는 여전히 유나를 업고 빨래를 삶고 바닥을 닦고 삼시세끼 밥을 차려 바쳤어요. 그리고 며느리 미나와 사돈 최 여사는 여전히 소파가 자기들 지정석이라도 되는 양부터 살았죠.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누워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먹는 모습은 이제 이 집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어요. 최 여사는 이명이 심하다, 어지럽다, 혈압이 오른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병명을 가져왔고 미나는 그런 친정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면서도 정작 자기를 위해 일하는 시어머니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입구부터 번쩍번쩍 광이 나는 새 아파트였죠. 제 전주 땅 판돈이 고스란히 들어간 집이었어요.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어서 쉬세요. 이런 따뜻한 인사는 없었어요. 미나는 신발을 벗자마자 부엌 옆 작은 방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거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유나 지금 낮잠 자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탁 열었어요. 유나 이유식 스케줄, 분유 타는 법 다 붙어 있으니까 이따가 확인하세요. 저는 손님도 그렇다고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하러 온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낯설게 지나고 다음 날부터 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됐어요. 제 하루는 꼭두 새벽 오시면 시작됐죠.
전주에서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해가 뜨기도 전 온 식구가 잠든 시간에 살금살금 일어나야 했죠. 혹시라도 제 발소리에 유나가 깰까봐, 며느리 잠을 방해할까봐 숨도 죽여가며 부엌으로 갔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침국을 끓였죠. 첫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전주식 콩나물국을 정성껏 끓였어요. 지훈이도 예전에 참 좋아했거든요. 시원하게 속이라도 풀라고요. 그런데 식탁에 앉은 미나가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그대로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주소록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찾았죠. 아니요, 제 이름을 검색했어요. 박순희. 검색 결과가 없었어요. 그럼 어머니 역시 없었죠. 시어머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미나가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유나와의 전쟁이었어요. 아이는 예쁘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뻐요. 하지만 일살배기 아이를 하루 종일 혼자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이유식 먹이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놀아주고 재우고 저는 하루 종일 아기띠를 제 몸의 일부처럼 메고 살았어요. 유나가 잠투정이 어찌나 심한지 꼭 저한테 엎여서 집안을 빙빙 돌아야 겨우 잠이 들었거든요. 저녁 때쯤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죠. 아기띠가 어깨를 파고들어서 나중에는 살이 빨갛게 붓고 멍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쉴 수도 없었어요. 유나가 기적처럼 잠든 그 짧은 틈을 타서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해치워야 했으니까요. 손녀딸 옷은 또 어찌나 자주 갈아입히는지. 이유식 먹이다가 흘리면 바로 갈아입히고 놀다가 침이라도 묻으면 또 갈아입히고 하루에 나오는 빨랫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 작은 손수건이며 옷가지며 저는 전부 손빨래를 했어요. 미나가 아기 옷은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된다고 꼭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서 삶으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빨래를 널고 나면 청소기를 돌려야 했어요. 유나가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으니 바닥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미나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제일 먼저 바닥부터 확인했어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거실 바닥을 슥 훑어보더라고요. 그 하얀 손가락에 머리카락이라도 하나부터 나오면 어머니, 청소 제대로 안 하셨어요? 하고 차갑게 말했죠. 그게 다 제 머리카락이었어요. 하루 종일 유나 없고 일하느라 머리 한번 제대로 못 빗은 제 머리카락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저는 정말이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파김치가 됐죠.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일의 시작이었어요. 미나가 퇴근하고 곧이어 아래층에 사는 사돈, 그러니까 미나의 친정어머니인 최 여사가 올라왔어요. 거의 매일 저녁을 저희 집, 아니 아들네 집에서 해결하더라고요. 미나는 집에 오자마자 피곤의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입고 있던 겉옷을 소파에 휙 던지고는 그대로 드러 누워버렸죠. 그리고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한 손으로는 유나를 달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녁 준비를 하느라 쩔쩔매는 게 뻔히 보일 텐데도 완전히 모른 척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가는 내내 미나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더군요. 제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유나는 잘 있냐? 밥은 잘 먹냐?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그냥 그렇다고 스케줄표대로 하시면 된다고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건물들은 높고 화려하고 그리고 참 차가웠어요. 사돈 최 여사는 한술 더 떴어요. 그분은 아예 소파에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죠. 오자마자 하는 말이 늘 똑같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나 오늘 이명이 심해서 또는 어지러워서. 그게 단골 멘트였어요. 사돈 최 여사는 한술 더 떴어요. 그분은 아예 소파에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죠. 오자마자 하는 말이 늘 똑같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나 오늘 이명이 심해서 또는 어지러워서. 그게 단골 멘트였어요. 유나가 할머니 최 여사를 보고 반가워서 손을 뻗으며 칭얼거렸어요. 안아달라고요. 그런데 최 여사는 질색을 하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이고, 이 예쁜 것. 근데 할미가 지금 어지러워서. 쯧쯧. 사부인이 얼른 안아줘요. 그러고는 다시 TV로 눈을 돌렸죠. 자기 딸은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쉬어야 하고 자기는 아파서 손주 하나 못 안아주고 그럼 이 늙은 시어머니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차려 바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나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어요. 미나와 지훈이 그나마 일찍 들어온 날이면은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최 여사는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래층 자기 집으로 내려갔죠.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했던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닦는데 부엌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땀에 절고 일에 치여 파김치가 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 피 같은 땅 팔아서 사준이 좋은 집에서 왜 나는 하녀 취급을 받으면서 이 밤늦게 설거지를 하고 있나?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죠. 그날 밤 제 작은 방에 돌아와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가계부 같았죠. 그날 쓴 식비 2만 원, 유나 기저귀값 3만 원 꼼꼼하게 적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수첩 맨 뒷장에 제가 매달 이 아파트 관리비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재산세는 또 언제 냈는지 그런 것들을 따로 기록해두고 있었거든요. 그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어둔 거였는데 그날따라 그 숫자들이 참 서럽고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수첩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서 밤새도록 뒤척였죠. 하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새벽 오시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저는 또다시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어요.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는 물소리만이 이 집의 유일한 인기척이었죠.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어느덧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 제 일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유나를 업고 빨래를 삶고 바닥을 닦고 삼시세끼 밥을 차려 바쳤어요. 그리고 며느리 미나와 사돈 최 여사는 여전히 소파가 자기들 지정석이라도 되는 양 붙어 살았죠.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누워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먹는 모습은 이제 이 집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어요. 최 여사는 이명이 심하다, 어지럽다, 혈압이 오른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병명을 가져왔고 미나는 그런 친정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면서도 정작 자기를 위해 일하는 시어머니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나 예방접종이 있는 날이라 오랜만에 저도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죠. 그래도 바깥나들이인데 매일 입던 몸빼바지 차림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전주에서 올 때 챙겨온 외출복 중에서 제일 아끼던 것을 꺼내 입었어요. 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간 나름대로는 곱다고 생각한 블라우스였죠. 그렇게 제 존재감은 하루하루 희미해져 갔어요. 저는 제 방에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어요. 유나가 낮잠을 잘 때 그 짧은 시간에 저도 눈이라도 좀 붙일까 싶으면 거실에서 미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니, 리모컨 저기 소파 밑에 떨어진 것 좀 주워주세요. 꼭 제가 자기 손발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나 예방접종이 있는 날이라 오랜만에 저도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죠. 그래도 바깥나들이인데 매일 입던 몸빼바지 차림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전주에서 올 때 챙겨온 외출복 중에서 제일 아끼던 것을 꺼내 입었어요. 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간 나름대로는 곱다고 생각한 블라우스였죠. 기차가 달리는 내내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우리 예쁜 강아지 유나 얼마나 컸을까.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를 매일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났죠. 그러다가도 낯선 서울살이는 어떨지, 특히 며느리 미나와는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지훈이는 건설 현장 관리자란을 바빴거든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아들 녀석 얼굴 보기도 힘들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불이 붙는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창피하다니요. 제가, 이 늙은 어미가 며느리에게 창피한 존재라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주섬주섬 외출복을 벗고 매일 입던 회색 추리닝으로 갈아입었죠. 미나는 그제야 만족한다는 듯이 빨리 나오라고 병원 예약 시간에 늦겠다고 저를 재촉했어요. 그날 병원에 다녀오는 내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죠. 아, 내가 저렇게 촌스럽고 창피한 늙은이구나.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단순한 보모나 가정부가 아니라 며느리에게는 그저 촌스럽고 창피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그 모욕감은 며칠이 지나도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밝힌 것처럼 답답했죠. 며칠 뒤였을 거예요. 그날도 저는 유나를 겨우 재우고 안방 침대에 눕혀놓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방문을 닫으려는데 거실 베란다 쪽에서 미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친구인 것 같았죠. 뭐가 그리 재밌는지 웃음소리가 아주 유쾌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으려다 그 웃음소리 사이로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미나는 친구에게 제 흉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어찌나 촌스러운지 몰라. 오늘 아침에 해놓은 반찬 봤으면 너 기절했을걸. 그렇게 한참을 제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나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아마 친구가 집 이야기를 물어본 모양이었죠. 미나는 뭐가 불만인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 집? 말도 마. 명의가 아직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골치 아파.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 집값 내주시는 건 당연한 거지. 그동안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턱 막혔죠. 당연한 거라고요? 제가 평생을 모으고 남편의 유산이나 다름없는 그 땅을 팔아서 마련해준 이 집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요? 해준 게 뭐가 없다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제가 잘못 들은 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미나와 지훈이 그리고 최 여사까지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어요. 저는 잠겨있던 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과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먼저 수첩을 펼쳤죠. 제가 매일 쓰던 그 가계부요. 맨 뒷장에는 제가 따로 기록해둔 내역들이 있었어요. 매달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는 이 아파트의 관리비 35만 7천 원. 그리고 석 달 전에 납부한 재산세 120만 원. 제 손으로 직접 은행에 가서 냈던 기억이 생생했죠. 그리고 함께 가져온 그 서류 봉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소유자란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 석자가 박순희 하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전주에 있던 제 땅을 팔아서 아들 지훈이 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또 며느리 미나가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제 명의로 샀던 이 집, 그리고 저는 그 집의 관리비와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어요. 집값 내주시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촌스럽다고 창피해하고 제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으면서 제가 이 집값을 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수음이 났어요. 저는
이 집의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저 돈이나 대주고 공짜로 손주나 봐주는 촌스럽고 창피한 늙은이에 불과했죠. 그 순간 지난 한 달간 느꼈던 서러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제 모든 것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때까지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등기 권리증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던 그날 밤부터 저는 예전의 박순이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 하루는 똑같이 새벽 5시에 시작됐죠. 여전히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유나를 돌봤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에 가슴을 쳤다면 이제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연시 거지라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지옥 같은 대화방에서 저는 더 끔찍한 걸 확인해야 했죠. 그날부터 제 눈에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사돈 최 여사가 소파에 누워 늘상 하던 말이 있죠. 아이고, 사부인, 나 오늘 이명이 심해서, 어지러워서. 그러던 분이 홈쇼핑 채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나오니까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바로 주문까지 하더라고요. 그 민첩함은 이명 심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며칠 뒤에는 며느리 미나가 현관에서 택배 상자를 받았어요. 꽤 큰 상자였죠. 그걸 자기 방으로 슬쩍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안방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쓰레기통에서 상표를 봤어요. 아주 비싼 명품 가방 상표였죠. 저한테는 유나 기저귀값 아껴야 한다. 시장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던 사람이 자기 몸에는 수백만 원짜리를 척척 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걸 제 작은 수첩에 적는 대신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겼어요.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듯이요. 이제 더 이상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그날따라 미나와 최 여사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백화점에서 무슨 대단한 세일을 한다고 했나 봐요. 화장을 곱게 하고 한껏 차려입은 두 사람이 저한테 유나를 맡기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어요. 어머니, 저희 저녁 늦어요. 유나 잘 보고 계세요. 그 말만 휙 던지고 현관문을 나섰죠. 저는 그냥 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핸드폰을 보는 건 못할 짓이죠. 그런데 화면 위로, 잠금 화면 위로 방금 온 메시지 내용 몇 글자가 보였어요. 그 연시 거짓도 먼저 수첩을 펼쳤죠. 제가 매일 쓰던 그 가계부요. 맨 뒷장에는 제가 따로 기록해둔 내역들이 있었어요. 매달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는 이 아파트의 관리비 35만 7천 원. 그리고 석 달 전에 납부한 재산세 120만 원. 제 손으로 직접 은행에 가서 냈던 기억이 생생했죠. 그런데 그때 핸드폰 화면이 반짝하고 켜지면서 진동이 울렸어요. 중요한 연락인가 싶어 무심코 화면을 봤죠. 발신자 이름이 뜨더라고요. 엄마, 최 여사였어요. 연시 거지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일까? 손이 떨렸어요.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발은 이미 식탁 앞으로 가 있었어요. 미나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유나 생일로 해놨어요. 제가 그걸 모를 리 없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나의 생일을 눌렀어요. 잠금이 풀렸죠. 저는 곧바로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엄마라고 저장된 최 여사와의 대화방에 들어갔어요. 방금 온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연시 거짓도 밥 이상하게 했더라. 저는 평소처럼 유나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놀아주고 겨우 재워서
안방 침대에 눕혔어요. 조용히 거실로 나오는데 식탁 위에 미나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워낙 급하게 나간다고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죠. 사실 제가 바보 같아서 이 지경까지 이른 건 아니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그 성가신 전주 땅이며 집안일이며 혼자 다 건사하면서 아들 지훈이를 키워냈죠. 그때도 어디 쉬운 사람이었나요? 땅 문제로 버티는 중개인들, 돈 떼어먹으려는 사람들하고 기싸움에서도 밀려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아들 하나 믿고 내 새끼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거예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연시 거지라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지옥 같은 대화방에서 저는 더 끔찍한 걸 확인해야 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죠.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대화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나눈 대화들을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읽는 것처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위로 올려가며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아, 그 연시거지 진짜 귀찮아 죽겠네. 유나 조금만 더 커서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전주로 쫓아내자. 근데 이 집 명의가 그 여자 이름인 게 제일 짜증나. 어차피 아들 건데. 기차가 달리는 내내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우리 예쁜 강아지 유나 얼마나 컸을까.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를 매일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났죠. 그러다가도 낯선 서울살이는 어떨지, 특히 며느리 미나와는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지훈이는 건설 현장 관리자란을 바빴거든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아들 녀석 얼굴 보기도 힘들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기차가 달리는 내내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우리 예쁜 강아지 유나 얼마나 컸을까.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를 매일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났죠. 그러다가도 낯선 서울살이는 어떨지, 특히 며느리 미나와는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지훈이는 건설 현장 관리자란을 바빴거든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아들 녀석 얼굴 보기도 힘들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증거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최 여사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을 지우고 미나의 핸드폰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원래 그 각도 그대로 고이 모셔두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더 이상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어미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 내외가 죽기만을 바라는 연시 거지일 뿐이었죠. 그 끔찍한 단어들을 연시 거지라는 그 이름을 제 눈으로 확인한 날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제 마음속뿐이었죠.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유나 이유식을 만들고 젖병을 삶았어요. 미나와 최 여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저를 종처럼 부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저 저들을 제 집에서 절을 하며 취급하는 저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죠.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사치였어요. 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죠. 제 핸드폰에는 그날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연시거지라고 저장된 주소록 화면, 저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던 대화 내용, 그리고 제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던 그 끔찍한 문자까지 전부요. 저는 그 증거들을 혹시라도 지울까봐
제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USB에도 따로 옮겨두었어요. 등기 권리증과 제 통장들, 그리고 그 USB가 담긴 작은 손가방은 제 방에서도 항상 제 손이 닿는 곳에 두었죠. 언제라도 이 지옥을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순진한 척 행동했어요. 미나는 제가 자기 핸드폰을 봤다는 건 꿈에도 상상 못했죠. 여전히 저를 촌스럽다고 무시했고 사돈 최 여사는 여전히 꾀병을 부리며 제 등골을 빼먹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음속에 새겼어요. 저들이 제게 주는 모욕과 멸시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면 됐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 지훈이의 진짜 속마음. 그것만 확인하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수 있었죠. 그날은 유독 몸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유나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약을 챙겨 먹지도 못했거든요.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뼈마디가 쑤셨죠. 하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아프면 유나는 누가 보고 밥은 누가 하겠어요. 미나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꾀병 부린다고 생각할 게 뻔했으니까요. 최악의 컨디션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날따라 미나가 저녁 메뉴로 아주 까다로운 걸 요구했어요. 잡채랑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요. 최 여사도 옆에서 거들었죠. 사부인, 나도 그 갈비찜 참 좋아하는데 입맛 도는 걸로 맛있게 좀 해줘요. 어지러워서 기운이 하나도 없네. 기가 찼어요. 어지러워서 기운 없는 사람이 잡채랑 갈비찜은 잘도 넘어가는 모양이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유나가 낮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보채는 아이를 등에 업고 음식을 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하지만 등에서마저 울음이 그치질 않자 어쩔 수 없이 아기 띠를 풀고 유나를 한 팔에 안아들었어요. 부엌 큰 전쟁터였어요. 한쪽에서는 갈비를 찌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잡채에 들어갈 채소를 볶아야 했죠. 저는 한 손으로 우는 유나를 달래고 다른 한 손으로 웍웍을 잡았어요. 기름을 두르고 준비한 채소들을 볶기 시작했죠. 그런데 뜨거운 기름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위험해졌어요. 유나가 제품에서 울면서 발버둥을 쳤거든요. 저는 거실을 향해 소파에 나란히 누워 드라마를 보며 깔깔대는 두 여자에게 정말 절박하게 소리쳤어요. 미나야, 나 지금 기름 써서 너무 위험해. 유나 잠깐만 좀 안아줘. 제발.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미나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죠. 아, 어머니, 지금 드라마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시끄러워 죽겠네. 알아서 좀 하세요. 그 말이 제 귀에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유나가 제품에서 다시 한번 세차게 발버둥을 쳤죠. 저는 중심을 잃었고 아이에게 뜨거운 기름이 튈까봐 아이를 감싸 안으며 웍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 순간 끓어오르던 뜨거운 기름이 촤악 소리를 내며 제 손등 위로 그대로 쏟아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유나가 낮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보채는 아이를 등에 업고 음식을 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하지만 등에서마저 울음이 그치질 않자 어쩔 수 없이 아기띠를 풀고 유나를 한 팔에 안아들었어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이런 걸까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너무 뜨겁고 아파서 웍을 놓칠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혹시라도 웍이 엎어져서 유나가 다칠까 봐요. 손등은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오르고 살같이 벗겨지는 것 같았죠. 눈물이 핑 돌았죠. 제 비명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거실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TV 볼륨만 더 커지는 것 같았죠. 저는 이를 악물고 화상 입은 손으로
우는 아이를 안은 채로 그 잡채와 갈비찜을 마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찬물에 손을 씻을 겨를도 없이 급한 대로 찬장에 있던 연고를 찾아 대충 바르고 붕대를 감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증거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최 여사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을 지우고 미나의 핸드폰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원래 그 각도 그대로 고이 모셔두었어요. 지훈이는 피곤에 절어 있었어요. 거실의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겠죠. 소파에 나란히 누워 TV를 보며 웃고 있는 아내와 장모, 그리고 땀에 젖어 파김치가 된 채 한 손에는 붕대를 감고 다른 손으로는 우는 유나를 달래고 있는 늙은 어머니, 제가 막 저녁상을 다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지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죠. 저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최악의 컨디션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날따라 미나가 저녁 메뉴로 아주 까다로운 걸 요구했어요. 잡채랑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요. 최 여사도 옆에서 거들었죠. 사부인, 나도 그 갈비찜 참 좋아하는데 입맛 도는 걸로 맛있게 좀 해줘요. 어지러워서 기운이 하나도 없네. 기가 찼어요. 어지러워서 기운 없는 사람이 잡채랑 갈비찜은 잘도 넘어가는 모양이었죠.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저는 마지막 기대를 걸었어요. 내 아들이라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면 적어도 저 붕대 감은 손이 어찌 된 거냐고 물어봐 주길 바랐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 왔니? 그게 다였어요. 제 아들은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쾅 하고 문을 닫았죠. 그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리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봤어요. 손등에 화끈거리는 통증도 유나의 울음소리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끝났구나. 저 문이 닫히면서 내 아들과의 정도, 이 집에 대한 미련도 모두 다 끝나버렸구나. 저 녀석은 저 녀석마저도 나를 그저 시끄럽고 귀찮은 연시 거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이건 손에 화상을 입었건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대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아, 시끄럽네. 어머니, 유나 왜 저렇게 울어요? 일하고 왔는데 머리 아파 죽겠네. 유나 좀 데리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울음 같은 건 나오지도 않았죠. 조용히 유나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봤죠. 이 예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저는 작은 소리에도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도 죽여가며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이게 제가 이 집에서 해주는 마지막 일이었죠. 붕대를 다 감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에 빠져 있는 두 여자의 뒷모습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현관 옆 벽에 붙어 있는 두꺼비 집으로 걸어갔죠. 저는 그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메인 스위치를 붕대를 감지 않은 왼손으로 아주 힘주어 내렸어요. 철컥, 그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빛과 소리가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TV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 거실의 스탠드 조명까지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죠. 잠시 동안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러다 1초, 2초가 지났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며느리 미나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죠. 꺄, 이게 뭐야? 정전이야? 곧이어 사돈 최 여사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어머 어머, 나 어지러워. 나 혈압 오르나 봐. 이게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죠. 저는 그 소리를 현관 앞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어요. 그때 최 여사가 어둠 속에서 자기 핸드폰을 찾았는지
작은 불빛이 켜졌어요. 그리고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아가씨, 나 좀 살려줘. 여기 사부인이 이 시골뜨기 여편네가 나를 내쫓으려고 불을 꺼버렸어. 나를 학대한다고. 나 지금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 빨리 좀 와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요. 부르세요. 사람들을 부르세요.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이 연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관객이 필요했죠. 그리고 저들은 스스로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미나와 최 여사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소파에 앉아 훌쩍이는 신용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닫혀있던 아들 지훈이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아, 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 도어락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죠. 띵동, 띵동. 그러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려 부술 것처럼 쾅쾅 두드려댔어요. 미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건 최 여사의 동생, 그러니까 유이 이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로도 친척으로 보이는 여자 몇 명이 더 있었죠. 그들은 핸드폰 불빛을 사방으로 비추며 들이닥쳤어요. 유이 이모라는 사람이 어둠 속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핸드폰 불빛을 제 얼굴에 정면으로 비췄어요. 그리고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죠. 이봐요, 사부인. 당신 배운 거 없는 시골뜨기라고 사람을 이따위로 무시해요? 우리 언니가 지금 당신 때문에 쓰러지게 생겼어. 감히 우리 언니를 학대해? 그 여자들은 저를 둘러싸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어요. 시골뜨기, 무식한 여편네, 온갖 소리가 제 귀에 꽂혔죠. 최 여사는 소파에서 쓰러지는 신용을 했고 미나는 그 옆에서 엄마, 어떻게 하며 울먹였어요. 지훈이는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다는 듯이 그리고 짜증난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서 있었고요. 모든 관객이 모였고 모든 배우가 제자리에 섰어요. 이제 제 차례였죠. 저는 그 모든 비난과 소란을 뚫고 붕대 감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두꺼비 집으로 걸어갔죠.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 시선들을 받으며 아까 내렸던 메인 스위치를 다시 위로 올렸어요. 철컥, 집안 전체가 다시 환하게 밝아졌어요. 갑작스러운 빛의 사람들이 눈을 찡그렸죠. TV도 다시 켜졌어요. 소파에 쓰러져 있던 최 여사가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 앉는 게 보였죠.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그 순간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꺼냈죠. 붕대를 감지 않은 왼손으로 저는 익숙하게 핸드폰을 TV와 연결했어요. 미나가 매일 하던 스크린 미러링이라는 거였죠. 유이 이모가 다시 입을 열려던 순간 TV 화면이 제 핸드폰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시골뜨기가 맞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집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그래서 이런 건 잘 모르지만 한번 보시죠. 저는 제 핸드폰 속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화면에 띄웠죠. 그건 며느리 미나의 핸드폰 주소록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전화번호,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두 글자. 연씨 거지. 이게 뭐야? 유이 이모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리는 게 들렸어요. 최 여사와 미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지훈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사진으로 넘겼어요. 두 번째 사진은 미나와 최 여사가 나눈 대화방이었어요. 아, 그 연시거지 진짜 귀찮아 죽겠네. 유나 조금만 더 커서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전주로 쫓아내자. 근데 이 집 명의가 그 여자 이름인 게 제일 짜증나. 어차피 아들 건데 집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사진으로 넘겼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텐데. 그 끔찍한 문장이 65인치 대형 TV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밝혀 있었어요. 완벽한 침묵이었죠. 1초가 1년처럼 흘러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TV 화면과 하얗게 질린 미나와 최 여사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이 이모였어요. 그 기세등등하던 여자의 얼굴이 창피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꾀병 부리던 최 여사의 팔을 잡아챘어요. 언니, 가자. 최 여사가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유이 이모는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거의 질질 끌다시피 했죠. 다른 친척들도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두 모녀를 데리고 허둥지둥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나는 지훈이를 애처롭게 바라봤지만 지훈이는 아내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TV 화면에 떠 있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문장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친척들이 쫓기듯 집을 빠져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 소란에 복도에서 이웃들이 몇 명 나와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네,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소문이 날 거예요. 저 두 모녀는 이제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겠죠. 거실에는 저와 망연자실한 지훈이 그리고 TV 화면 속에 그 끔찍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어요. 제 통쾌한 반격은 그렇게 막 시작되고 있었죠.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아들 지훈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내와 장모가 끌려나간 현관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향해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손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 도장과 통장들, 집의 등기 관리증 원본, 며느리 핸드폰을 찍은 사진들을 옮긴 USB가 들어있었죠.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을 때 지훈이가 공포로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게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하니? 네가 다 봤고 네가 다 들었잖니. 지훈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붕대 감긴 제 오른손을 아들의 눈앞에 들어보였죠. 지훈아, 너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단 한마디라도 물어봤니? 너는 내 아내가 내 어미를 연시거지라고 부르는 걸 알았을 때도 그저 내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 내 어미 손이 불에 대었든 마음이 불에 탔든 너한테는 내 머리 아픈 것만큼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됐다. 더는 할 말 없다. 저는 그대로 현관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날 밤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평생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2도 화상 치료를 받고 나서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상황을 다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 집은 100% 어머님 소유입니다. 당장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집 가장 빨리 팔고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으로 가서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급매로 내놓았어요. 이틀 만에 현금 매수자가 나타났고 저는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며칠 뒤 지훈이와 미나는 퇴거 통지, 내용 증명을 받았겠죠. 제 핸드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루 동안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실버타운 안내 책자를 보고 있을 때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집을 팔다니요. 응, 팔았다. 뭐라고요? 내 마누라가 연시거지 집이라고 불렀던 그 집, 내가 팔았어.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유나는 어떡해요? 유나, 그 아이 핑계로 나를 종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어차피 나 빨리 죽어서 너희 거 될 집이라며. 그냥 내가 그 스케줄을 좀 앞당긴 것뿐이다. 지훈이가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지훈아,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련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들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집 매매 잔금과 평생 저축을 합치니 통장에 7억 원이 찍혔죠. 저는 서울 근교의 좋은 실버타운에 입주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오롯이 저만을 위한 깨끗한 방이 생겼죠.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전에는 수영을 배우고 오후에는 새 친구들과 꽃을 가꿔요. 가끔씩 손등에 옅은 흉터를 봐요. 그 흉터는 제게 남은 유일한 훈장 같았죠. 저는 깨달았어요. 제 나이 62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로 견디는 삶이 아니라 박순이라는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삶이 정말이지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하다는 걸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는 자신을 연시거지라 부르는 이들에게서 스스로 걸어 나왔어요. 진정한 존엄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찾는 것이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는 단호함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나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